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법정 대면은 세 번째인데 줄곧 같은 증언을 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인원, 요원이란 용어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도 흔들려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2월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홍 전 차장은 오늘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법조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이 첫 이름이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우원식, 한동훈 등 이름이 나오자 잘못됐다고 생각한 게 맞냐고 묻자 홍 전 차장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기록한 메모의 신빙성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초고라는 게 보면 지렁이 글씨처럼 돼 있다며 이를 보좌관시켜서 만들었다고 한다고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한 겁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실질적인 작성자는 자신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을 보좌한 노재현 특전사 법무실장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가에 대해서 순간 의문이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그 포고문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지시를 받았다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의원을 인원 요원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나요? 노중령은 맥락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곽 전 사령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 재판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나왔는데 이 홍장원 메모 신빙성을 문제 삼았어요? 그렇습니다. 메모 초고가 지렁이 글씨처럼 돼 있어서 법정에 제시된 메모와 다르다며 출처 불명의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영상도 있는데 잠깐 봅시다. 그때 이제 초고라는 게 보면은 그 지렁이 글씨거든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아라비아 지렁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그거를 막 티도 만들어서 입고 막 그런 정도였는데 그걸 가지고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하니 그걸 그 초고라는 것 자체가 이거하고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택도 없는 주장을 했는데 홍장원 전 차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좌관의 정산 이후 통화한 내역에 따라 기억한 것을 추가로 적었다며 모두 동일한 버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다 혼자서 끝난 얘기인데 네. 홍장원 혼자 상상으로 명단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여인영이 불러준 걸 받아 적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인영 메모 명단이 같잖아. 그럼 거기서 얘기가 끝난 거예요. 네. 악필이고 나발이고 간에. 헌재에서 다 끝난 얘기인데 근데 이걸 지기현 재판부가 받아줍니다. 뭐 첨예하게 갈린다면서 이거 20일 날 반대신문 듣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재판이 하세월이지. 그래서 이게 재판 올해 끝낸다고 했다가 2월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심리가 1월 중순 마무리될 전망이고 판결문 작성을 감안하면 2월 중순에 선고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홍장원 메모를 다퉈봐야 한다니 그걸 받아들였어 지겸 판사가 증거 능력을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였어. 군인들을 국회에 보냈어. 시민들한테 아니 이게 봐봐 홍장원 수첩은 그 내용이 여인영하고 똑같아. 그러면 불러준 게 그걸로 확인이 돼버리잖아. 증거는 거기에 악필이든 나발이든 그게 무슨 상관 있어? 지렁이 글씨든 뭐든. 지렁이 글씨든 아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용이 똑같잖아. 불러줬는데 그러면 불러준 걸 받아준 거고 그럼 끝난 거야 증거 능력이. 근데 지렁이 글씨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증거 능력 다투는 걸 받아줬어요 지기현이. 근데 제가 이거 뭐 어디 나가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 계엄 다음 날 내란 다음 날 그 제가 아는 분 통해서 실제 출동했던 거기 대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재명
이재명 끌어내라, 잡아라, 국회의원 끌어내라 명령 받았고 이재명 잡아오라던데 얘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직원 밑에 있는 대원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 알고 있던 예. 헌재에서 다 끝난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기현 판사가 다시 이거는 치열하게 첨예하게 다투니까 반대 신문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홍장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과 홍장원이 대면을 합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나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더니 일단 초반부터 그 홍장원 메모를 증거 채택하느냐 여부를 두고 특검과 윤석열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기까지만 전해져 있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측은 이제 이런 메모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작성자의 출처도 불분명하고 이거 홍장원 씨가 한 게 맞냐. 심지어 어떤 언론이나 어떤 뭐 유튜버들은 이게 홍장원의 메모 필체와는 다르다고 해가지고 필적 감정까지 맡겼던 과거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극우 유튜버를 즐겨봤던 윤석열 씨 입장이거나 혹은 그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인 측에서는 이 홍장원 메모는 홍장원의 메모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할 거라는 전망이 파다했었고 실제로 오늘 재판에서도 이거는 작성자 및 출처가 불분명하다라면서 증거 채택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작성 경위 또 원본과 사본의 구분, 글씨의 진위, 명단 인원에 대한 어떤 정확성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절대로 이걸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 몫인 것이고 이거는 뭐 본인이 썼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충분한 검증이 다 됐고 저는 증거로서 이미 그렇죠. 예, 당연히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 메모가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홍장원에게 어떠한 정치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메모를 활용한다라는 것인지 저도 그 변을 좀 들어보고 싶긴 한데 아마 윤석열 측의 궤변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내란 재판장이 지기현이잖아요. 이거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네요. 윤석열이 오늘 직접 신문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고님? 직접 하겠죠.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그랬잖아요. 헌재에서도 본인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뭔가 상대방의 진술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와서 지금 본인이 지금 한덕수, 뭐 이상민, 뭐 김용현 다 끌어안고 자폭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와서 홍장원을 공격한다고 해서 본인의 이게 되살아날까요? 되살아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최근에 송미령 장관이 그 재판장에 나가가지고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의도를 정확하게 갖고 있었고 상대방을 물리력으로 압살하려고 몰살시키려고 했었던 바로 그 행태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이제 걷어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홍 전 차장의 증언을 이거 헌재에서도 인정을 한 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재판부에서도 저는 신빙성 있게 볼 것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는 국민들이라면 그날의 긴박함 속에서 정확하게 뭐 예를 들면 기억이 100이 나지 않고 한 98 정도가 난 걸 가지고 그 이해 차이를 가지고 공략하는 거다라고 모두가 다 인식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건 완벽하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나마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홍 전 차장의 어떤 신빙성이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오늘 재판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곽성은 전 사령관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증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홍장원 1차장도 그럴만한 인물이거든요. 윤석열이 아무리 신문을 해도 제대로 또 중요한 증언들을 늘어놓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충분히 보세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예전 헌재에서 홍장원 차장하고 윤석열이 이렇게 대면을 했을 때 윤석열의 심경 상태와 지금의 심경 상태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그때 당시에는 뭔가 본인이 윤석열 쪽에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뭔가 얼토당토하는 이제 이 포커스로 맞춰가지고 가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드러나 있는 정황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윤석열 입장에서도 지금 내부 안에서도 지금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이 상황에 홍장원을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거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윤석열이. 그래서 그 홍장원 차장이 이 베이스를 끌고 와가지고 만약에 그때 헌재에서 보여줬던 그런 식의 리딩 포인트를 가지고 간다면 윤석열이 뭔가 코가 딱 걸려가지고 본인이 해도
안 해도 될 말을 또 한마디 하지 또 않을까. 실언을 하겠다. 네, 또 실언을 한마디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 봅니다. 예. 오늘 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 홍장원 전 차장과 함께 대면을 했습니다. 출석을 했죠.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일어났는데요. 예. 참고로 이 메모는 4차례 보완을 거치면서 보좌관이 작성에 관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홍장원 전 차장은 보좌관이 정서를 한 이후에 자신이 통화 내역을 기억한 것을 추가로 가필했다면서 메모들은 모두 동일한 버전이라고 말했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메모 대부분을 작성한 보좌관이 증인 신청이 되지 않았고 보좌관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라면서 증거 채택을 반대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쓴 1차 메모를 두고 지렁이 글씨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특검팀은 보좌관이 메모를 대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실질적인 작성자는 홍 전 차장인 것을 확인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예. 그리고 한편 홍 전 차장은 증언 내용이 국정원 CCTV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서 헌재에서 탄핵심판 변론을 할 때에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쯤에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여인영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체포 명단을 적었다라고 했는데요. 예. 국민의힘이 국정원에서 받아서 공개한 CCTV 영상에는 홍 전 차장이 10시 58분쯤에 이미 본청 내부로 들어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은 제가 보기엔 CCTV가 편집된 상태에서 편파적으로 공개된 게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태용 전 원장이 공개한 CCTV가 제 기억을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진술과 공방 어떻게 보셨는지 박성태 시장부터 말씀 주시죠. 뭐 상식적으로는 예. 초반에 정말 계엄 초기에는 그 체포설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어. 뭐 이렇게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저는 그때도 물론 뭐 당연히 윤 성격에 다 잡아들여라 이랬을 걸 봤지만, 근데 지금 뭐 총으로 쏘겠다란 말까지 예. 계엄 전에도 있었고 충분히 있죠. 지금 뭐 글씨가 지렁이 글씨 같아서 이게 본인 글씨가 맞느냐, 그리고 본인이 정말 이거 나중에 조작한 거 아니냐. 전 뭐 재판부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예. 본인이 결국에는 보좌관이 최종 정리한 거, 처음에는 당연히 개엄 20분 뒤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있는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10시 53분 전화를 와서 자, 지금 방첩사령관 전화 올 테니까 다 잡아들여. 그러면 국정원이 원하는 거 해줄게. 도와줘라. 대공사건도 주고 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방첩사령관이 좀 이따 전화 와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이 21세기에 뭐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16명인가요? 이름을 쭉 불러서 잡아들여라. 뭐 이런 표현들이 쭉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신없을 때 메모를 하다 보니 글씨가 좀 그럴 수 있죠. 그럼 본인이 다시 정리하고 다음날 다시 보좌관에게 다시 정리시키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본인이 감수했잖아요. 다시 예. 가필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작성한 거로 봐야죠. 이 메모를 나중에 그게 뒤에 작성된 게 12월 4일인데 무슨 뭐 가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꾸며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예. 일단 1차 메모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해당 메모도 한판 승부에서 홍장원 차장 공개하기도 했었었는데, 예. 예, 그 메모라는 게 이제 중요해졌는데 그게 뭐 가필이 되어 있다든지 제3자의 필적이 묻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증명력이 없는 거냐, 증거 능력이 어느 정도 그럼 인정되는 거냐, 거기까지야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모르지만 스토리만 들어도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잖아요. 예. 그런 일 자체, 윤 대통령 쪽에서 뭔가 명단을 불러준 일이 전혀 없었다면 이런 메모가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명단을 상상으로 만들 이유도 그렇죠. 없고. 갑자기 이럴 때는 명단을 불러줬을 거야 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유심히 보는 거는 물론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데 국정원 관련해서는 적어도 계엄 때 국정원장이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렇죠.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조태원 국정원장과 홍장원 1차장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날선 공방을 하는 것을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도 조태원 원장 관련 CCTV는 국정원에서 공개를 안 했어요. 국가기밀이라고. 예.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만 일부 공개가 됐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본 결과 조태용 원장이 구속이 됐네 하면 법적으로 적어도 법원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방향 정도는, 무게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봅니다. 김수인 평론가. 네, 홍장원 전 차장 진술이
크게 쟁점이 됐던 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도중에 이걸 물꼬를 틔우는 진술이었기 때문에 싹 다 잡아들여라. 그렇죠. 그래서 그게 거기서 이제 공방이 일어났던 건데 근데 사실 지금까지 뭐 탄핵 심판부터 해서 재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제 더 이상 홍장원 전 차장 메모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는 거 아니다. 의존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죄를 입증하는 수준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워낙에 많은 다른 물증들이나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증거 능력을 갖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를 불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체의 그 혐의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게 됐다는 점, 그 점을 좀 유념하면서 재판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오늘 오전에 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문자가 공개된 게 있어요. 내란 특검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문자인 것 같은데 내용이 뭐냐? 사악한 한동훈이 2년째 끌고 있다. 2년째 수사를 끌고 있다. 도이치 수사는 불법 수사라면서 이제 박성재 전 장관에게 작년 10월에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검찰, 민주당, 언론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탄해주고 있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사악한 한동훈. 그러니까 결국 계엄 때 체포하라는 지시가 나오고 또 곽정군 사령관 증언 말 맞다나 정말 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한동훈 장관을 본인 생각으로 어떤 이미지화해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하고 그 법무부 장관 이런 일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전혀 아니고 말을 안 들었다. 그 말이 뭐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빨리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처리를 해주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좀 어떻게 빨리 좀 처리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그럼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검찰에 오래 계셨던 분이 총장까지 하신 분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걸 기대했다는 게 당신의 돈 그냥 잠자고만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로 돈 벌고 있는 김태형입니다. 저는 상상이 되지 않아요. 자, 김수민 평론가. 이게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두 번째 영장 청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는 이제 요거를 보충을 해가지고 이제 재청구를 한 건데 이게 그럼 법원이 어떻게 좀 판단할 것인가? 네, 일단 그 사실관계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뭐 법리적인 부분보다도 처음에 이제 기각이 됐던 것이 좀 사실적인 것이 위법성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특정 정치인을 찍어서까지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이미 이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위법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걸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정황으로 좀 제시가 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는 지난번에 청구를 할 때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 시장님? 저도 이제 계엄이 위법하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박성재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냥 갔는데 갑자기 계엄하겠다고 해서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전부터 사악한 한동훈 때문에 지금 나라가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에 딱 보면 계엄한다고 했을 때 이런 정국 때문에 하는 거구나라고 다른 게 없는 걸 그러면 당연히 위법하구나 이거를 박성재 장관이 알았을 것이다라는 게 특검 측의 주장이죠. 근데 좀 뭐 이거 말고도 또 나온 문 있잖아요. 12월 4일 날 안가회동에서 국회 권한남용 관련된 문건을 밑에 검사에게 작성하게 해서 그거를 따로 받아봤던 것. 그럼 계엄을 어떻게든 합법적인 형태를 띄우려고 한 논리를 그 안가에서 만들었다는 게 되고. 그렇죠. 그럼 여러 가지로 봐서는 저는 뭐 이미 사실 1차 때 구속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당시 재판부가 영장 전담 재판부가 느슨하게 봤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은 어떤 계엄 선포의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박성재 전 장관이 이전에 10월에 문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미 계엄의 위법성도 인식한 증거 중에 하나로 아마 이 문자를 또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홍장원
오늘 전 차장이 재판에 출석을 해서 관련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사직을 강요한 의혹 제기, 그 계엄 후에 이제 조태용 전 원장이 홍 차장 이번에 사직해 주셔야겠어요. 정무직들은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하고 홍장원 전 차장이 대통령 생각이냐 물었는데 이제 조태용 원장은 그럼 우리 정무직 인사를 누가 하겠냐라고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오늘 재판장에서 또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이 내 4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공판에서도 홍장원 차장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이제 처음에 재판 안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중요한 증인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분들 증언하는 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출석은 하셔야 되고 또 그분들 상대로 신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정황을 바꿔 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4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더 나올 게 있을까 싶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그래서 저는 오늘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오늘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모르겠어요. 이 재판 전략을 변호인들도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네. 도대체 어떤 게 진실인지를 변호인조차 저는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의 의도와 그 돌발적인 어떤 생각에 따라서 변호 전략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박시장님? 그냥 뭐 여전히 그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봐야죠.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재판을 일단 끌겠다. 지금 재판부가 사실 진행 속도가 좀 느리죠. 1월 18일 이전에 구속기한 만료 시점에 다 끝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그래서 계속 증인에 대해서 변론을 이어가면 뒤로 길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1월 18일 넘어가게 되면 아마 그 전에 그 일반 이적죄 얼마 전에 특검이 했던 부분 이걸로 이제 또 다시 구속 기소를 하게 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기한을 늘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것도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 될 것이고요. 영장 전담 재판부가. 그런데 가장 두 번째는 마지막 발버둥 최대한 내가 내 주장을 해서 증인들이 아마 그거는 저는 일종의 그냥 전략적이라고 약간 역시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했는데 그래서 국회에 간 것도 나는 그냥 어느 정도 차원인데 사령관들이 좀 무리하게 한 것 같다. 본인이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저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거짓 꾸며내기보다는 완전히 본인이 한 리플리 증후군처럼 본인이 한 짓을 잘 모르고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사고를 전환해버렸다. 그렇죠. 내가 왜 죄가 있지? 라고 하면서 죄가 될 만한 부분들은 스스로 기억을 왜곡시키고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치소에 계속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계속 나오는 걸로 보여요. 윤석열과 홍장현을 다시 만남 그리고 싹 다 잡아들여라. 이게 다시 재차 증언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홍장원 차장은 그 12월 3일 이후로 많이 달라졌다. 정말 그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그 정상적이고 원칙적인 고위 공직자로서 태세가 확고하다. 그래서 헌재가 됐든 그것도 수많은 방송이 됐든 어제 있었던 재판장에 나와서이든 간에 확실하게 자신의 생각과 기억을 정돈하고 그때 윤석열이 뭐라고 지시했고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방첩사에게 뭘 확인했고 또 이 방첩사에게 확인한 것을 조태용에게 뭐라고 했다까지 풀 세트로 된 것을 완전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정리를 해서 나왔고 어제 그것이 재확인된 순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윤석열, 홍장원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이제 항상 메시지가 분명하면 메신저를 흔드는 게 그들의 기법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뭐 지렁이 글씨 이게 무슨 뭐 증거가 되냐 이게 신빙성이 있냐 이렇게 반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급하게 그 방첩사령관이 불렀던 내용을 받아 적은 상황이 거죠. 상황이 급박한 급박해서 상황이었던 거죠. 그 정도로 빨리 받아 적은 거죠. 그것은 그 상황의 성격, 긴장되고 빨리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고 정확하게 적어야 되겠고 이것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자신한테 지시한 거고 또 방첩사령관한테도 지시가 내려간 것을 방첩사령관과 홍장원이 맞춰보는 순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적는 거 당연하죠. 뭐 지렁이 글씨체라 하지만 읽어볼 수 있는 글씨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지렁이 글씨쳐가지고 뭘 하냐, 그 피식 웃는 윤석열 모습이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내용에서 건들 것이 없으니까 필체 타령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분명하더라고요. 그것은 자 8시경에 한번 전화를 받았고 그다음에 10시 53분에 전화를 받았고 윤석열로부터 싹 잡아들여라, 정리해라, 뭐 수사권도 뭐도 줄 테니까 방첩 사령 수감시키고 이것까지. 그런데 일반 폰을 갖고 내가 통화를 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의 집무실로 가서 다시 이름을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이름을 쭉 적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네. 빨리빨리 적어야 네. 되니까 놓치면 안 되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16명을 다 적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있는 대로 정말 눈에 마치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듯이 잘 설명을 어제도 했습니다. 네, 특히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홍장원 전 차장이 이렇게 증언을 싹 다 예. 뒤엎고 다 없애고 예. 잡아들여라라고 했을 다 때 잡아들어라. 이번에 예. 다 정리하자. 예. 그 발언을 맨 처음에 사실 국민들이 들으셨을 때 너무 놀라셨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 네. 오히려 홍장원 차장을 몰아세웠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질이 더 나쁜 게 조태용인데 지금 구속 이제 수감된 상황이죠. 이제 네. 이 조태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태용은 겉으로 보면 신사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네. 자신의 상사에게 단 한 번도 아니오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예스맨, 출세지향적 공무원의 전형이 바로 조태용입니다. 출세지향의 그리고 그 사람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하는 것이고 자신이 이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상관이 좋아할 말만 하는 사람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예스맨이네요. 그리고 그 S 상관에게 잘 보여서 계속 출세하기 위해서 맞춰주는 발언을 하는 거죠. 그런 거고 이 홍장훈에 대한 일종의 컴플렉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어요. 조태용은. 어떤 컴플렉스가 그러니까는 조태용이 보기에는 홍장훈이 너무 세요. 1차장인데 이미 2차장한테 전화하고 기조실장 3차장한테 다 전화해서 나와라 지시한 사람이 홍장훈이에요. 네. 이게 처음 이게 계엄령이 선포가 되니까 야 지금 어디 있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2차장한테 전화하고 네. 또 니도 나와라고 3차장이 전화한 사람이 홍장훈이에요. 그리고 이런 전체 과정을 원장한테 이제 보고도 하고 명령도 받고 하려고 국정원장에게 전화했더니 안 받아서 국정원장 관저로 찾아간 사람이 홍장훈인데 항상 홍장훈이 더 잘 알고 그다음에 조직 내에 뭐라 그러죠? 그립이라 그러나요? 장악력이라 그렇잖아요. 더 세기 때문에 그 홍장훈을 두려워했었다. 그런 차에 현재 치과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제가 임플란트를 저렴하게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런 차에 이 조태용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을 불렀다는 거죠. 계엄하려고 할 때 자신을 불렀다. 홍장은 안 부르고 자신을 불렀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옥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서 지시를 받은 거예요. 자신도 문건 하나 받았잖아요. CCTV 찍혔잖아요. 그 CCTV 영상이 나오기 전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도 사실 이게 조태용이 구속이 된 이유가 한덕수 위증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때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난 명예를 중시한다. 나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사실 더 나쁜 놈이잖아요. 더 나쁜 놈이죠. 왜냐하면 12월 4일, 5일 그 홍장원 차장하고 이제 대신 사표 받고 막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전 직원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는 명예를 중시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바로 그러고 나서 사흘 뒤엔가 그 특별조사본부에 불려가가지고 다 풉니다. 사실은 홍장훈이 맞다는 쪽으로 다 풀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명예를 중시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구속심사에서 그렇게 했던 게 참 이거 질적으로 참 아닌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하네요. 또 우리가 내란죄도 어메이징한데 이게 외환죄, 이적죄까지 지금 튀어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일반 이적 혐의로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기소.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당연히 가야 될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비상계엄을 내리려면은 전시 혹은 준전시
그에 준하는 사변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것은 그 휴전 체제에 있는 휴전 상태에 있는 남북한 간에 군사적 충돌이 있어야 비상계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요. 북한이 안 합니다. 도발을 안 하고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드는 거죠. 드론기 보내고. 네, 그것이 외환 유치고요. 이번에 그 여인형의 메모에서 정확하게 나타났었습니까? 네. 그래. 별장이라던가 네. 평양 뭐 아직 자, 장소가 특정되더라고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내자.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하자. 그러니까 1000번에 딱 한 번 있을 기회를 찾아서 그때를 때려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김정은이가 체면이 손상돼서 도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곳을 치자. 그래가지고 설정된 장소가 평양, 그다음 핵시설 2곳, 그리고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금정은 휴양소잖아요. 네. 평양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릴 때 350m 높이 눈으로 바로 빤히 보이는 그 높이로 무인기를 하강시켜 가지고 하얀 전단통을 들고 달고 다니는 그러한 무인기를 눈에 비치게 한단 말입니다.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그날 그 전에.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무서웠던 게요. 나 계엄을 하려고 무인기 작전을 펼친 거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렇죠. 아니 이 장소 중에 제가 너무 놀랐던 게 핵시설을 타겟한다는 게 있어요. 이건 뭐 다 죽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핵시설을 타겟하자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영변. 네. 거기에 이제 원자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우라늄을 농축하는 불법 시설이죠. 물론 그 시설들이 쫙 있는 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남포 쪽에 있는 강선 지역에 있는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습니다. 이쪽을 때리자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를 때리면 거의 뭐 소형 핵무기를 터뜨리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걸 때려가지고 전쟁을 유도하겠다. 전쟁을 유도하는 정도가 이제 여기를 때리면은 네, 북한이 어떻게 이제 되나요?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전술 핵무기를 전방까지 다 배치해 놨다고 했잖아요. 아니 북한의 핵 공격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아니 그럼 공멸하자는 겁니까 이거는? 그 속에서 자기만 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형 그 메모 문건에 제일 살벌한 게 뭐냐면 네. 최소 안보 유기, 네. 최대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는 노아의 뭡니까, 홍수. 그거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 자신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에 안 듣는 모든 인류를 싹 쓸어버린다는 거잖아요. 40일 동안 비가 오게 해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게 바로 노아의 홍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대한민국을 전쟁에 참화에 넣어버리겠다. 그래서 전쟁을 주의하는 자신들만 살아남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노아 홍수가 그 의미군요. 네, 노아의 홍수가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아의 홍수는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있고 노아가 있고 노아의 방주가 있고 노아의 그렇죠. 홍수라고 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존재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홍수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노아를 살린다 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새롭게 세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지배하는 그것이 전쟁으로 뭐 다 불에 타서 대한민국 전체가 전쟁에 참여에 빠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네요 정말. 네, 자신들 전쟁 지휘부로 비온 벙커에서 어디 전쟁지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뭐 100만 200만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결국엔 전쟁 계획이었고 이들의 계획에 따르면 선택받은 소수만 살아남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싹 쓸어버리고. 네. 그래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외환 유치를 넘어가지고 국가 전체를 아예 망가뜨려서 없애버리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들이에요. 이 자들이. 아니 그럼 그러니까 핵시설은 노아의 홍수 뭐 다 선택받은 소수 다 쓸어버리겠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휴양소는 왜 공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 휴양소를 때리면 북한이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뭐 국가정보원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대북 전단을 국정원에서만 4차례 뿌렸어요, 작년에. 네. 4차례. 네. 그리고 합동참모본부의 심리전과에서 10여 차례 이상 뿌렸고 보낼 때는 수십만 장 이상 보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평양까지 전단을 뿌리고 그래도 이제 몇 가지 항의 성명만 하고 세게 안 나오니까 네. 이제 무인기로 평양을 보내보고 10월 3일, 8일, 10일 해보고 정세를 한번 보자. 했더니 북한에서 뭐 전쟁 준비다 싸우자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그런 분위기 나오니까 북한에서 전쟁 준비다 싸우자 얘기하셨는데 그 북한에서도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그렇죠. 예.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북한의 주민들은 어떠냐? 네. 그 주민들에게 술렁술렁하고 뭐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렇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북한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아주 공공 매체에서 정말 확 퍼졌고 그러니까 아예 다시 한번 북한 주민 동향을 파악해 보라라고 하는 지시가 10월 14일 날 내려가요. 그랬더니 주민들은 더 어수선하다, 웅성웅성하다 이런 것들이 합참 작전본부까지 김용현까지 쭉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박수치고 더 하자. 그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하자 그랬고 10월 달에 정말로 대대적으로 뭐 무인기도 보내고 아파치도 보내고 포도 쏘고 사격도 하고 난리를 칩니다. 네. 그래가지고 북한이 조금이라도 도발하면 원점 타격을 하면서 전쟁으로 국지도발로 끌고 가려고 했던. 싹 쓸어버리고. 네, 싹 쓸어버리고. 네.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졌죠. 북한이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 북한은 그 전략적으로 알고도 있는데 대응을 안 한 건가요? 그러니까는 10월 10일부터 한 2주 동안 난리를 치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물론 그것이 러시아의 그 용병 성격의 특수부대를 보내는 거하고 딱 맞물려 떨면서 남쪽에 고개 돌리지 말고 북쪽으로 가자, 러시아로 가자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반응을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반응 안 하면 어때? 그냥 비상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내란, 불법 비상경험인데 외환을 유치해서 전쟁으로 끌고 가려고 했으나 북한의 반응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더 이유 불문하고 해버린 거죠. 그런 것들이 이번 여인영 메모에서 드러난 겁니다. 결국에 한반도 불바다 계획을 세웠고 싹 다 쓸어버리려는 엄청난 계획들이 메모에 나왔다. 예. 정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그 재판부가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 추가 기소를 해서 외환죄까지 포함을 시켜서 쭉 끌고 가서 지기현이 내년 2월 달에 인사조치가 되면 새로운 재판부에다가 좀 더 본격적으로 거의 그 판결을 다시 하는 법정을 다시 여는 수준의 것들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이적죄 일반 이적죄에 외환죄를 추가해 가지고 별도의 재판부로 만들어서 추가 기소를 윤석열에게 별도로 해서 재판을 정말 제대로 끌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미 내란 이적죄에 일반 이적죄로 구속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로 가든 별도의 재판부로 가든 간에 이것은 이제 그 돌아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특검에서 일반 이적죄를 외환 유치죄로 전환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국방장관도 내란 외환 모두 최종적으로 자체 감찰할 결과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국회 국방위에서 저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은데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헌재 결정으로 이번 탄핵 심판에서 유일하게 2번이나 증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어제 탄핵 심판에서 조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굉장히 홍 차장님의 증언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최근에 그 12월 3일 날에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사실 많이 불편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두렵기도 했고요.
제가 군인 아니면 정보기관의 관료로 살아오면서 조직과 상관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았는데 네. 지금 어떻게 저의 대척점에 대통령과 직속 상관인 국정원장님이 계시는 양상이 돼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심적인 고통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또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분이 두 분 계신데 그게 네. 바로 또 한 분이 대통령이고 또 한 분이 국정원장이십니다. 한때 모셨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불편한 상황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나 증인으로 참석한 조태영 원장께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그 저를 공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시더군요. 네. 대통령 탄핵 재판이 아니라 마치 홍장원 재판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홍장원 재판 같다는 느낌까지 받았다. 하나씩 좀 짚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당시 홍 차장이, 그러니까 차장님이 술에 취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상태가 어떠셨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앞에 있다면 술 냄새가 나서 좀 술을 먹었나 할 수 있는데 목소리로 만약에 들으셨다면 네. 제가 아마 혀가 꼬였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날 저녁에 식사한 분들이 뭐 신상까지 밝힐 수는 없지만 55년생, 56년생의 연세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고 제 그 다음날 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못하고 저녁을 했던 이유는 예전에 약속을 했던 연로분들하고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대통령님께 혀가 꼬여서 말을 못할 정도로 취기 있는 부분으로 전화를 받았다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네. 더구나 다음날 출장을 준비하느라고 저녁 식사 시간에 늦게 갔고 더구나 20 정도에 대통령님께서 전화를 하라고 하신다는 지시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첫 술도 못 두고 그 자리에서 다시 떴으니까 저희는 그 자리에서 뭐 술이 취할 정도로 자리했던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 대통령께 전화를 한다고 하면 대통령에게 그럼 당연히 이제 조용한 자리에서 정제된 언어로 했을 것 같은데 술에 취했다고 하니까 좀 무슨 상황이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셨거든요. 예. 하여튼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첫 번째 통화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그 두 차례 통화에 대해서 대통령은 내가 그런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디테일하게 그날 통화가 어땠는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를테면 뭐라고 이름을 불렀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요. 예,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은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 아니면 국회나 헌재에서 다 이야기한 부분이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 알려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제가 직접 입으로 옮기는 건 처음이라서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첫날 20시 22분에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는 먼저 제가 그 대통령님께 전화를 드리는 거니까 국정원 1차장 홍장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별일 없나? 라는 부분으로 짧게 말씀하셔서 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한 할 얘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해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네, 잘 알겠습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전화가 종료됐습니다. 통화 시간 자체도 굉장히 짧았던 거죠. 그 시간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국정원장이 자리에 없으니 국정원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마침 20시에 조태영 원장하고 대통령께서 통화를 하셨더군요. 네. 그래서 조태영 원장이 관저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하고 만찬을 했습니다. 네. 내일 미국 출장을 출발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20시에 조태영 원장하고 그렇게 통화를 하신 다음에 20시 22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원장이 없으니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요한 게 두 번째 통화인데 이제 두 번째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통화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격려 전화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격려 전화라고 한 그 전화 통화 시간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22시 53분에서는 한 수분간 통화를 했고 충분한 얘기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국정원 1차장님이다. 왜냐하면 그 보안폰에 뜨면 대통령님이라고 그 전화기에 뜨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1차장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조금 격앙된 목소리셨어요. 봤지? 그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뭐 이렇게 한번 저한테 확인하셨고 네, 격앙된 목소리로. 예,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지금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진짜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얘기가 많지만 뭐 제 입장에서는 들은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네.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는 뭐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 지시를 하시는 건가 조금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그러니까 뭔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선 방첩사를 도우라고 하니까 이제 방첩사의 방점이 찍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전화가 종료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다시 증인으로 불러내겠다는 건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다시 검증하겠다는 것일 텐데요. 어제 조태용 원장이 그 메모가 거짓이라고 자신은 생각한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 그 근거로는 장소 얘기를 하면서 CCTV를 얘기를 했는데 보셨죠?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태용 원장님께서 아마 헌재에 나오기 전에 뭐 내부적인 부분으로 많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조사를 많이 충분히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홍장원 차장이 당시 거기 있으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를 면밀히 보셨던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보좌관 얘기도 하면서 보좌관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자세한 부분에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저의 어떤 한계에 있는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뭐 CCTV든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조사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별도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건 약간 선택적 기억이다. 어떻게 그것만 꼭 집어서 얘기하냐. 11시 6분에 직무실에 있었다. 그러니까 11시 6분에 너 관저에 있었다 그랬는데 직무실에 있으니까 그게 거짓말이면 다 거짓말이다. 약간의 침소공대로 느껴지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1시 6분에 그 직무실에 있었으면 그 전에 여인영 사령관이랑 통화했던 10시 58분에 어디 있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관저하고 본청 건물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차로 이동하면 5분 이내? 네. 한 번 성분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11시 6분이라는 것을 제 시계를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 여인영 사령관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고 11시 6분 정에 통화했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너무 잘 됐습니다. 제가 국정원의 CCTV를 대조해 본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국정원의 CCTV를 꼭 본청만이 아니고 관저 앞에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동선인지를 한번 쭉 보면 모든 분들이 명쾌하게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11시 6분에 직무실에 있었다는 부분만 꼭 집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서 관저, 본청, 이동하는 홍장원 1차장에 있는 동선을 한 8시부터 퇴근하는 시간까지 분단위 또는 초단위로 한번 본다고 하면 어떤 사실인가를 훨씬 더 안경을 빨리 버리세요. 이제는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이 유행입니다. 이 안경은 스타일리시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다른 부분에 있어의 증인들도 그렇지만 조태용 원장님도 기억이 나지 못한다. 충격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 다 기억하냐.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만 조금 AI 수준에 있어서의 기억력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나름대로 CCTV든 내역이든 과학 정보가 있다고 하면 제 기억과 나름대로 잘 보정해서 좀 더 정확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을 확인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날의 전체 CCTV를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더 드러날 거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죠. 그냥 11시 6분에 직무실에 있었네. 그거 하나 가지고 너의 증언은 다 틀렸다.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침소봉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 원장은 특히 이 메모가 4가지 버전이 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조태용 원장님은 빈말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네. 굉장히 다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네 종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네 종류라고 하면 A, B, C라고 하는 4가지의 메모가 있어서 다 내용이 다르거나 제가 A, B, C로 옮겨가면서 내용이 뭔가 좀 바뀌어가는 듯의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네, 지금 메모를 실제로 가지고 오셨죠? 한번 예,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네가 어떻게 어디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예. 네가 어떻게 이 메모를 가지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 디지털로 증거를 수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촬영해서 증거 시스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포탈에 올리니까 바로 증거 능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당시 수거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로 확인되던 부분인데 그래서
원본은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정치인 체포하란 지시 들었다고 증언한 게 차장님뿐은 아니잖아요. 뭐 곽종근 전 사령관도 있고 조지호 그런데 경찰청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부분이 네.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만 뭐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명단을 얘기했다고 하면 맞아? 틀려?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방첩사의 수사단장과 수사관들이 심지어는 그 현장에 있었던 현장 수사관들까지도 이재명 의원식 한동훈을 잡으러 한다는 부분에 대한 카톡까지 다 돌렸던 상황이니까 네. 그런 부분은 뭐 방첩사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부분이고 그 조지호 경찰청장도 처음에 14명의 명단을 받았다가 한동훈을 추가해서 15명 명단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방첩사는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죠. 여인영 전 사령관은 본인이 김영현 국방장관으로부터 그 명단을 받았다고 했죠. 네. 조지호 경찰청장도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그 요청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 여인영 사령관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명단도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근데 저는 물론 명단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지만 그 전에 좀 특별한 전화를 받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싹 다 봐드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체포의 채자는 아니지만 뭔가 그 체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시를 받았는데 현재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부분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하고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래서 아마 저하고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권한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데 내가 왜 1차장에게 전화해서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겠느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하실 게 있다고요? 저는 첫 번째로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꾸 부인하시는 부분은 그 지시 자체가 확연하게 명확하게 불법적인 지시라는 부분을 잘 알기 때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수사권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뭘 체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당시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계엄사가 만들어진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협의된 부분에서의 지원 업무를 하는 부분인데 근데 조금 약간 그 기억나는 부분은 뭐 대공수사권이 없으니까 국정원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약간 예를 들면 어제 그 며칠 전에 신원식 안보실장께서 그 자승 스님 소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약간 대공 혐의점이 있는 게 아니냐. 사실은 그때도 이번 건하고 비슷하게 야간에 긴급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당시 11월 29일 날 2023년 11월 29일 날 경기도 안성의 칠상사에서 자승 스님이 분신 입적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대공 관련된 부분의 사건과 대공 용의점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테러, 안전, 다음에 그 안보조사국에 있는 대공수사팀이 현장 확인을 하러 7, 80명이 야간에 동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7, 80명이네요. 예.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정원이 야간의 어떤 긴급한 지시에도 이 정도의 인력들이 투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였던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때 이 지시를 저한테 대통령으로 받고 전달했던 분이 당시 조태용 국방부시장이십니다. 예. 그때 제가 국정원장 직무 대행을 했고요. 그때 여러 번 전화를 받으면서 이 관련된 부분으로 용산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급하게 출동을 하고 활동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엔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국정원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 뭐 굳이 1차장 산하에다가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키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자꾸의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공조사국에 있었던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다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권은 많이 약해진 부분이지만 그 테러, 국제범죄, 재난안전, 방첩 관련된 부분은 혹시 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의 조사 활동은 훨씬 더 확연하게 강화됐거든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 영역이 1차장 산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굉장히 큰 성공 사례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여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2024년 5월 달에 제2공간 테러 관련된 부분으로 대테러센터에서 2단계 대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의 어떤 요원들이 해외 공간에 있는 저희 공관원들을 테러한다는 상당히 많은 첩보가 수입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제2공간에 대해서 안전팀을 파견해서 공간 직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안전보호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으니까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내세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사실은 국정원이 아직도 굉장한 부분에 있어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제 또 조태용 원장이 증인으로 나오면서 밝혀진 의외의 사실이 계엄 선포 직전에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게 드러났는데요. 국정원장 또는 이 국정원 간부가 여사와 직접 소통할 상황이 있습니까? 그건 뭐 조태용 원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사항이긴 한데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이제 조태용 원장님께서 12월 3일 이후에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비상계엄 국무회의 갔다 온 부분들도 정무직한테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비상계엄이 어떻게 된 거냐, 언제 일어난 거냐 물었더니 그런 걸 왜 물어 그러셨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로 내밀한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주변하고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공유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혹시 국정원에 오래 계셨으니까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간부가 영부인과 소통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